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종우라고 하고요. 오늘 행사는 어렴풋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일 수 있는 국지 공간에 대해서 연구자분들과 예술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야기 마당에 참여해주신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국지연구소, 그리고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의 지구와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방 관장님께서도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인사 말씀과 함께 행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장이신 박범순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인류세가 뭐다 이런 정의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은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크게 변했고 그 변한 정도가 너무 커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지질학적으로 그 증거를 찾고 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근데 지질학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공인이 된 건 아니고 공인이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연구단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지질학회, 층서학회에 올려가지고 이제 보통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질학의 하나의 어떤 이름이 공인이 되는 데까지는 50년 정도 걸려요. 그 홀로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세라는 그런 어떤 지질 시대가 19세기, 그러니까 1830년 정도에 처음 제시됐다가 50년 걸려서 1880년도에 공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류세 아직 그냥 과학적인 가설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주 그냥 천천히 걸릴 거다. 특히 이 지질학적인 어떤 이름이라는 거는 한번 정하면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당연히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흥미로운 거는 이 개념이 그냥 과학적인 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활동을 해서 인간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는 문학인, 예술에 있는 사람들이 인류세의 개념에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2000년에 처음 이런 개념이 나온 뒤로 사실은 과학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퍼져나가긴 했지만은 한 5년, 한 10년 지난 이후로는 이 일반 대중들한테 확 퍼지고 인문사회, 문화예술 쪽에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과학적인 쪽에서는 반응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이게 과학에 워낙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으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기 예술계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미술 그리고 문학, 철학, 역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학에서도 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개념 자체가 경계를 넘어가지고 막 퍼져가는 아주 흥미로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류세 연구센터는 연구재단의 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2018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삼은 키워드가 인간과 지구였어요. 그러니까 손상된 지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구와 사람의 순서만 바꾼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희들의 목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인문, 사회, 문화예술 쪽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제 프론트고 그게 지질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과학,
그리고 남극 연구, 해양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그 과학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센터에서는 그 두 가지 이제 인류세에 대한 그 경관, 어떤 소재로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는 DMZ고요. DMZ는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연적으로 어떤 특이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 그 자체도 인간의 결심이고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류세의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인간과 두루미와 땅과 그 정치와 군인과 뭐 이런 관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경관이라고 한다면은 그 극지연구소와 같이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이제 우리 그 김준수 학생이 지난 이제 그 월동대에 같이 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그쪽에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일상생활은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극지라는 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남극은 펭귄, 북극은 그 북극곰 약간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런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남극이나 북극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인류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로 인류세의 최전선이다. 기후변화가 변하는 어떤 모습들을 관찰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고 거기서 우리가 증거를 얻고 그게 이제 한반도까지 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귀중한 부분을 이제 이원성 당장님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뵀는데 저기 이영석 박사님. 예, 이영석 박사님하고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분야나 지역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 같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금식 대표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최정호 교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이원상 본부장님과 이영석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공연을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의 강금실 이사장님 환영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금실입니다. 사실 지구를 공부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지구화되어 있지 않아서 한 7년째 오면서도 항상 고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오늘 인류세 카이스트 인류세 센터와 함께 오늘 이 행사를 한다는 게 저희 지구와 사람으로서는 너무 뜻깊고 명예롭습니다. 다시 한번 박범순 교수님과 김준수 연구원님 또 오늘 발표에 참가해 주시는 패널로 참가해 주시는 정말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행사가 좀 또 저희로서 뜻깊은 거는 렉처 퍼포먼스에 관한 저희가 학술과 예술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이 좀 더 구체적인 실험의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준비해 주신 강영덕 팀장님과 박세현 감독님 비롯한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범순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인류세 저는 공인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공인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50년은 걸릴 거라는 말에 그때쯤이면 우리가 이만하면 좋은 인류세라는 그런 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극지하면은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근대 국가의 가장 경쟁의 가축점, 우주 다음에
극지라는 생각과 그 빙하가 녹고 있다는 두 가지 심상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의 그 극지 경관에 관한 심상을 새롭게 인류세에 맞춰서 만들어가면서 커다란 조각법, 저는 그 기획 취지의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모두 함께 인류세를 정말 지구에 부끄럽지 않은 지구를 잘 관리하는 인간다운 커다란 조각법을 짜맞춰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1세션은 극지연구소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장이신 이원성 단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극지연구소 이원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에 어저께 그 영국 출장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 탑건을 봤는데 예전에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도 옛날에 보다가 최근 또 다시 봤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Don't think, just do라는 게 있었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얘기였는데 예전에 여기 밑에 용산 참사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제 집이 홍대 앞인데 그래서 이제 차를 이쪽 앞으로 오다 보면은 뭔가 제가 여기 가보질 않아가지고 다른 공사가 있을 줄 알고 차 막힐 줄 알고 저기 남산 쪽으로 돌아왔는데 훨씬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었으면은 훨씬 좋은 길로 갔었을 텐데 괜히 생각하다가 힘만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박범선 교수님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컵 27도 아마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우선순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급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또 너무 많이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또 이제 복원력이라든지 재생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또다시 기후변화라는 이런 키워드가 뒤로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서 또 이제 또 만화 얘기를 한번 또 드리면은 제가 이제 마블 영화 마블 만화를 되게 많이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DC 코믹스 약간 좀 어두운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들고 온 제목은 뭐냐면은 어지간한 일들은 다 복원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나가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증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사례로 그리고 이제 피해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또 가장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밸런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자들은 주로 하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이제 해보고 나서 어디까지 가봤냐,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다 경험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자기의 과정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과학의 하나의 과정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야누스가 얼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니어리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은 연말 돼서 내년에 또 2023년이 오는데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다음에 인간의 양면성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야누스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 뭔지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어떤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들으시는지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구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범위를 다루시는 쪽이어서 그러면 초등학교 버전으로 해야 되나 중학교 버전으로 해야 되나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전문가 버전으로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 우선은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심상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상이 뭘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글을 뒤져보니까 상상력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마음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상상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구체화든지 아니면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심상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구나 라는 걸 보고
이 심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보니까 이미지를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든 아니면 간접 경험을 하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되잖아요.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오래 기억에 남고 이런 내용들은 직접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극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극지 가보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분 저랑 이제 저희 동료분 빼놓고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딱 가면은 거의 이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이게 대기 온도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바다가 얼은 거죠. 이게 해빙인데 이게 남극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에서 일을 하더라도 뭐 눈이 오고 뭐 미끌미끌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딱 해서 이제 갔더니 바람은 거의 시속 그 327km면은 태풍급. 그 다음에 장보 기지는 이쪽에 있고 세종 기지는 이쪽에 있는데 보스톡이라고 러시아 기지 근처에서는 영하 100도 정도. 영하 100도 정도면은 마스크 풀르고 맹공기를 그냥 마시면은 거의 폐가 얼어붙을 정도의 그런 찬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극지 심상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선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최근에 나온 또 따끈따끈한 11월 22일 화요일인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최상위 법정 계획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구나. 올해 극지법이 처음 나오고 거기 맞춰가지고 5년 계획이 이제 나와서 여기 맞춰서 우리가 이런 극지 활동을 한다라는 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또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연구소에서는 서베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미래 세대, 아마 우리가 인류세를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미래 세대, 아까 5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이게 몇 세야? 이게 15세에서 18세 정도 이제 미래 세대. 여기 이제 포럼애들이 극지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이제 전 연령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관심도에 대해서는 역시나 극지 쪽은 멀다. 잘 모르죠. 이제 역시 최근 젊은 학생들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그런 것들에 민감하고 약간 연령층이 올라가면서 극지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건지 해가지고 높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아까 박광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지에 대해서는 딱 보면은 곰, 펭귄, 얼음, 녹구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일반인들 인식에는. 요게 극지 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지 연구하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에 대한 생각이구나. 그냥 북극은 북극곰, 남극은 펭귄.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일반인 분들이 극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았는데, 우리 같이 업으로 연구를 하는 이런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극지라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녹아서 결국에는 바닷물로부터 이제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저지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도 소아라 같은 경우에는 20, 30년이면 다 침수가 되고, 왜냐하면 해발고도 한 1m 정도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극지라고 하면은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바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를 보게 되면 극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당구를 치면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한 번 딱 치면은 금방 이해를 하는데,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런저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눈에 그릴 수가 있다. 아까 펭귄이라든지 북극곰이라든지가 첫 번째 이미지라면 극지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지금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미지고, 이런 이미지가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일반 분들한테 또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은 잘 안 된다. 이제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간접 쪽을 한번 좀 눌러주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이제 모시고 극지 쪽에 가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위험 요소가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죽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남극이나 북극의 연구 현장이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는데, 극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극지가 뭐냐? 아까 남극 북극 마스코트들 빼놓고 우리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한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 뱅글뱅글뱅글 돌면은 6개월 정도는 계속 낮, 6개월 정도는 계속 밤. 요게 23.5도, 이게 66.5도 정도. 요 위에가 아크틱 서클, 요 밑에가 엔타크틱 서클 해가지고 요거랑 해서 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66.5도 이상이 북극, 66.5도 남쪽이 남극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북극은 육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륙. 얼음 두께는 2,500m 정도 됩니다. 남극이 평균적으로. 북극은 데는 4,000m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북극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대국들의 어떤 각축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900년 초부터 아문제스캇은 벌써 남극점에 경쟁적으로 달려와서 누가 먼저 우리 땅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네 나라의 어떤 국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장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극 같은 경우에는. 북극은 최근에 자원이라든지 에너지 관점으로 북극 서클도 이제 생기고 해서 우리나라는 옵서버로 계속 참여를 하는데, 개발 차원에서 북극은 상당히 많은 접근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정치하시는 분들, 나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남극보다는 북극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나 북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후적으로, 기상적으로 영향을 바로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우리가 생각하면, 몸으로 생각하면은 아플 때 피부, 이런 데 따끔하고 이제 아플 때가 이제 북극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남극 같은 경우에는 한참 아파서 죽을 정도 돼야 이제 우리가 아픈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발전, 개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남극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존, 기후변화. 왜냐하면 남극은 광물 자원 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2040 몇 년인가까지 금지가 되어 있고. 근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후에 우리가 뭐 영유권을 주장하기 좀 어렵지만, 여기 대해서 남극에서 우리가 좀 더 뭘 하겠다 싶으면은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자료들,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미리 있어야 연안 국가라든지 관계국들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시기적으로 우리가 북극은 당장 급한 상황들, 남극은 조금 그래도 견딜 만한 상황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극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66.5도 위에가, 여기가 이제 바다고, 한가운데 이제 북극점이고,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극이라고 하고, 남극은 66.5도가 여기인데, 일반적으로 60도 밑에, 여기를 남극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때, 배 타고 나가면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술병을 깨든지 하는 관례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이런 서클을 넘어갈 때마다 뭐 하는, 이제 배에서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장보기지는 여기가 뉴질랜드고요. 우리가 남극을 갈 때는 아라온 채빙선을 타고 장복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세종기지는 1988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여기 칠레인데요. 칠레 맨 밑에 여기 푼타아레나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가든 아니면 또 비행기를 타고 가든 이렇게 해서 먼 길을 가야지 장보기지라든지 아니면 세종기지를 갈 수가 있고, 다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까지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여기 이제 스발바르라는 섬 쪽에 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 분들과 이제 그 연구 동을 공유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지고요. 이걸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1850년도, 이게 산업혁명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간 활동이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점으로 삼는데, 대부분 1850년부터 2021년까지를 1971년부터 2000년 사이, 요 정도 사이를 평균을 잡고, 그 온도에서 그때 해마다의 기온을 뺀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평균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한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숫자를 얘기하고 그래프를 그려도 잘 모르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지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거 바로 할 수 있는 지금 사실이고요. 이 영국의 기후학자 이제 에드 호킨스라는 분이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차에다가도 표현을 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이제 보시면은 퍼렇다가 우리가 기름만 있을 때부터 빨개지잖아요. 근데 특히나 요즘에 같은 경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빨개지고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조그만 나라에서 평균한 거니까 좀 와리가리하는 이런 상태가 좀 많긴 하지만, 역시나 전반적인 패턴은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북극 해빙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1975년, 78년부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빙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은 9월 달이 제일 낮거든요. 계속 줄고 있다, 역대급이다라는 걸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해마다 듣고 있고 한 20년, 30년 후면은 북극의 해빙이 아예 없어질 거다.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기후적으로. 하지만 뭐 물류하시는 분들은 여기 얼음이 없으니까 슉슉 지나갔으니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찾는다. 뭐 위기라는 게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 뭐 위험하다, 기회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나쁘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북극의 해빙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이게 그린랜드고 이제 남극인데요. 여기 쭈르륵 움직이는 거는 얼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그레이스라는 인공위성은 중력을 측정을 합니다. 중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질량 변화를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남극이나 그린랜드에서의 질량이라는 것은 얼음의 질량이에요. 얼음의 질량. 그러니까 이게 뻘겋게 없어진다는 것은 얼음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극을 딱 보면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딱 갈라서 동남극, 서남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운데로 해서 여기가 다릅니다. 특성이. 이거 밑에가 얼음 밑에가 땅이 상당히 높이 있는 산이고 여기는 얼음 밑에 를 보면은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물 속에 있는 이 바닥이 물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서 보면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서남극 쪽이 엄청나게 빨리 얼음이 녹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물이 주변에 침투를 하면서 얼음을 많이 녹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해빙 없어지듯이 남극, 북극 얼음도 굉장히 빨리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북극의 그린랜드의 얼음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이거 계산하기 되게 쉽습니다. 얼음의 두께를 알 수가 있고 면적을 하니까 이제 부피를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다 펼쳐놓으면은 몇 메터 정도 상승을 할까 이런 이제 산수 계산이니까 이거 딱 보면은 그린랜드가 단어가 한 7m 정도면은 한 여기가 5m 정도 4-5m 정도 되는데 한 이게 2배 정도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의 물이 한꺼번에 생긴다. 남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 60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여기 남극이죠. 58m면은 한 3m, 20층 정도 되는 높이가 전 세계적으로 다 가라앉는다기보다는 물에 덮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몇 년 걸리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냐, 10년이냐, 뭐 1000년이냐, 만년이냐 이런 건데 당장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현상들, 남극에서 우리가 이만큼 차오를 때가 얼마나 걸리냐를 한 100년, 1000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극지 쪽에 자료가 많아지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물리 현상들을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예측을 하니까 거의 우리가 삶의 주기가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세대 주기가 20-3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황당한 사실이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양면성 중에 하나가 지금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머리를 너무 잘 쓰니까 이 주위에 있는 그 자원이라든지 과학기술 발달로 상당히 좋은 것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 반면에 주변에 보면은 나무는 별로 없고 다 콘크리트에 플라스틱에 종은 다양해지지 않고 다 없어지고 그 굉장히 멋있던 호주 근처의 산호초 얘들은 거의 뭐 99% 이상 다 없어지고 있고 98%.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개발한다고 해서 나무 다 없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까 좋은 우리 일상에서 영유하고 있는 삶을 영유를 하면서 버리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람이 되게 희한한 종인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절대 기억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과학자들은 없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하려고 하고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인분들 보시면 여기가 공간 규모고요. 공간 규모 한 11km에서 10km 정도 이제 10,000km 정도까지 되고 이건 시간 규모입니다. 이제 100년, 1000년만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인식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죠. 요 근처에 일어나는 일들, 짧게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이게 파도가 치는 거, 아니면 화산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뭐 지하수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얼음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구가 뭐 멘틀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죠. 있지만 너무 우리가 한 10,000년 산다,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한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전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공간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그 역할이고 아까 이제 간접 경험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딱딱 찝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빙하가 요거는 에베레스트 산에 거기 타임랩스 카메라라고 해서 1시간 단위로 계속 찍은 거예요. 같은 자리 계속 찍었는데 그냥 보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은 이게 빙하 동력학이라는 문리가 있는데 그 모델 자체로는 얼음은 하나의 고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유체라고 이제 느리게 움직이는 유체라고 봐요. 유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유체 동력 이제 유체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보시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긴 시간을 계속 돌려보면은 얼음이 강처럼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움직이고 그 연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도 결국에는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스케일도 크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오래 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가장 큰 영향이 뭐냐? 많죠. 이제 뭐 보면은 북쪽에 해빙이 많이 없어지니까 대기가 교란이 많이 돼서 겨울철에 한파가 그러니까 북극에 뺑뺑뺑뺑 돌고 있는 제트 기류가 그쪽에 있어만 돼야 되는데 어디가 이제 튀어나가면 확 딴 데로 도망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동네까지 와서 한파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지구적으로 이제 해수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연안 국가들 이런 침수 이 차원에서는 전 지구적인 상황이다 피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극지 쪽에서 사람들이 너무 못 살게 굴다가 지구를 못 살게 굴다가 화가 확 나가지고 우리들한테 들려준 게 해수면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해수면은 어떻게 상승을 하냐면은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그 냄비에 물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을 계속 끓여대면은 부피가 팽창을 하니까 슉 넘어가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냥 물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물이 넘치겠잖아요. 보시면은 다음 거는 이제 물이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 넘치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육상에 있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역할이 크냐 작으냐를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보면은 육상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는 게 열팽창보다 이제 높아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얼음이 훨씬 더 계속 많이 녹고 있어서 해수면 상승을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부피가 많아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걔도 또 팽창을 할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물에서도 이만큼 팽창을 하는데 얘가 많아지니까 더 팽창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물은 자멸이 크기 때문에 한 100년 정도는 지금 온도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쭉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뭐 냅뒀다가 뭐 내년에 하지 후년에 하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한 100년 있다가는 확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어떠냐? 우리나라는 극지 북극도 멀고 남극도 먼데 별 상관없지 않냐?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삼면이 바다라 우리는 갈 데도 많고 되게 좋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피해가 훨씬 크다. 요거는 얘기를 학교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많이 안 오를 것 같다.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전지구 평균 그 해수면 상승률인데 해마다 동해안이라든지 제주도 부근은 훨씬 높죠. 물론 이게 따뜻한 물이 계속 올라오지 크로시어 회로가 올라와서 열팽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남의 일이 아니다. 극지 쪽이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되는 게. 그래서 뭐 그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인포그래픽스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입안이 되려면은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책이 발의가 되고 안건 상정이 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행화하는지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쭉 가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과학은 과학 따로 하고 정책은 또 거기 과학과 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입안이 되고 또 이제 뭘 하려고 하니 뭐 우리 코로나에 돈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 세계가 따로 놉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해마다 그 컵 27, 26을 할 때마다는 계속 얘기가 나와요. 노벨상 우리 해마다 10월달 되면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해야 된다. 맨날 얘기만 하죠. 해마다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는 게 기후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해수면 변동이 쭉 올라가는 상황인데 2100년 되면은 작년에 IPCC 보고서에서 한 1m 상승한다고 했는데 남극 쪽이나 북극 쪽에 얼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쭉
네. 2m까지 상승을 할지도 모른다가 저희들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보수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IPCC는 보수적인 결과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숫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기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내용이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는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지 그게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어렸을 때 이제 봤던 영화 중에 보면은 와 이제 다 잠겨가지고 흙 한번 만져보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남의 일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 올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20, 30년 있다가 또 우리가 만들려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적응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적응을 할 텐데 부자 나라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몰디브인데 몰디브에 가서 뭐 모히또를 한잔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네덜란드랑 같이 수상 가옥을 쳐서 몇 년 후에 뭐 몇만 가옥이 여기 입주를 한대요. 근데 투발루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비슷한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뭐 돈도 없고 도와주는 나라도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해수부에서 무슨 수상가옥이라든지 아니면 해중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 속에 있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유한 나라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돼서도 부익부 빈익빈 너무 심하다.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할 때는 강제로 하면 되냐? 저희도 요즘 애 키우다 보니까 너 숙제해. 안 해요. 뭐 또 이제 너 시험 보지 공부해.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냐? 사탕 주고 나서 아니면 너 내 신발 사줄게. 100점 맞으면. 어디 가줄게. 축구해. 이렇게 하는 게 고통인 것 같아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뭐 불 꺼라 아니면 회사에다가 뭐 하면 뭐 해주겠다. 뭐 아니면 강제하겠다. 뭐 페널티 주겠다. 절대 말 안 듣죠. 넛징 같은 개념인데. 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야 지금 또 열도 많이 지금 보면은 코로나 할 때 37도, 38도 넘어가면은 못 들어가게 하죠. 뭐, 너 코로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 1.5도나 1도 정도인데, 지금 지구의 온도가 아까 산업혁명 대비로 한 1.1도, 2도에서 1.5도 사이로 지금 올라갔어요. 코로나 상태죠. 이 조그만 온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남북극이 다 녹고 있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생애 주기 안에 그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재앙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뭐 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어디 가야 되는데요? 안 고칩니다.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자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맨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저희들 숫자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예쁜 그림을 그려주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인문사회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직접 국민과 소통하신 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눠야지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겠다. 전달이 되고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각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리니어블 에너지라든지 대체 에너지를 쓰면은 뭘 주고 뭐 주고 쿠폰도 주고 쿠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벌 준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해줄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은 되게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뒤져보니까 정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행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점검을 보면 나쁘게 한 것만 또 잡아내가지고 또 뭐 벌 주려고 하지 잘한 거를 계속 발굴해서 더 북돋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고 뭐 되게 힘듭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 맞긴 한데 기후변화를 보면은 세 발이 피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어디 가서는 또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저희들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더 크다. 무섭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이제 인류세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기 익숙하신 분도 계신데 이게 그 시생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기를 쭈루룩 보여드리는 건데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지구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운석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지구 내에서 화산이 터진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뭘까요? 대멸종. 지금까지 5번의 멸종이 있어야 되는데, 5번의 대멸종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내 아니면은 지구 외적인 그 요인 때문에 멸종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류세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멸종되게 생겼다. 제 6번째 멸종이다라는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아마 인류세 센터에서도 여기 관련돼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한 138억? 뭐 140억 년 정도의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생겼어요. 쭉 가다가 50억 년 정도에 태양이 생기고 45억 년 정도에 지구가 생겼어요. 쭉 이제 이게 시간표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구가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를 하루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우리 사람이 지구에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이게 산수니까. 5.76초. 5.76초에 45억 년짜리 지구를 슉 없앨 만한 할 수 있을 만한 파워풀한 존재가 사람이다. 황당하죠. 이제 토끼리가 뭐 1000만 마리 있고 뭐 억만 마리가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돌아가서 야누스의 얼굴로 돌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로마 신화에서 야누스라는 거는 문에 붙어 있는 그 손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냐면은 지구를 못 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면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 정신을 차려야, 그리고 이행에 옮겨야, 계획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행으로 옮겨야 우리가 원하는 이런 길로 갈 거냐. 지금 우리가 그대로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8.5 시나리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탄소 감축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하고 계속 빨갛죠. 한참 우리가 줄인다. 우리가 넷제로를 2050년도를 목표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물론 아직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뜨거워지긴 해요. 이 상태는 아닙니다. 견딜만 하다. 그래서 이거로 갈 거냐, 이거로 갈 거냐. 이건 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남았는데, 자명합니다. 이게 뽀딱 보면은 지금처럼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 노력을 하면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도 끄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5층까지 걸어오고, 이런 강의를 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하면은 제가 강의장 한 7층, 8층에서 하고 그러면은 그 내려갈 때도 걸어 내려가야 돼요. 이 서서조범에 내려가지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는 하시겠지만, 머릿속에서 이해는 하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상당히 재밌는 얘기도 이제 보여주고 해줘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좀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면서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세상으로 그대로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주신 이원상 단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국가로 이어서 남극식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극지연구소 생명과학 연구본부 이형석 책임연구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극지연구소 이형석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이원상 단장님께서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어떤 뭐 메가톤급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어떤 얘기를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저도 좀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쉽기는 해요. 근데 어떤 뭐 사회학을 하시고, 다른 뭐 정치학을 하시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오지 말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또 올 초에 제가 저희 김준수 연구원하고 같이 세종기지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그때 뭐 뭔가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쓰기도 많이 쓰고. 근데 도대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지 좀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오늘 좀 그거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앞서 이원성 단장님 얘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는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이틀이 남극 식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물을 전공한 학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뭐 남극 식물이기 때문에 남극 사진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극 대륙이고요. 남극은 크게 저희가 이제 기후에 따라서 3가지 권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따뜻한 데가 이제 보시는 이제 아남극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대륙이 포함된 여기가 이제 대륙성 남극이에요. 근데 이 2가지 권역 사이에 이제 해양성 남극이라는
매우 작은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요 끄트머리, 남극 대륙의 끄트머리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종기지가 여기 해양성 남극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은 이제 식물학자한테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뭐냐면 보시면 이제 여기가 남극 전체에서도 제일 이제 식물이 풍부하게 발견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쪽 이제 장보고 기지보다는 주로 이제 세종 기지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전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에 보시는 이제 세종 기지 건물이고요. 이쪽에 가게 되면은 주로 이 자세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땅 위에 있는 이제 식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선 서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저도 키도 뭐 크지는 않지만 서 있을 때보다는 저렇게 이제 웅크리고 앉아서 가까이 봐야 사실 잘 보이고 가까이 봐야 이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식물학자는 그럼 이제 왜 굳이 저 먼 남극까지 갔을까? 과연 식물학자는 저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라는 거를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리는 오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남극에도 식물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일단 뭐 남극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선 뭐 펭귄, 그리고 뭐 빙산, 커다란 얼음, 뭐 춥다. 제가 그런 것들이 일단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2007년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처음 남극을 세종기지를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 물론 이제 논문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식물들이 있다는 거는 뭐 알고는 갔어요. 알고는 갔지만 실제로 이제 가서 그걸 보는 거랑 또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시면 이제 남극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꽃이 피는 일반적인 식물은 딱 두 종밖에 없습니다. 딱 두 종밖에 없어서 하나가 이제 남극 좀새풀, 그리고 요건 이제 남극 개미자리. 그러니까 쌍떡잎 식물 하나, 외떡잎 식물 하나 이렇게 이제 사이좋게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꽃식물 외에 이제 이끼도 이제 식물이거든요. 이끼도 엄연한 식물이어서 남극 세종기지 주변에만 약 100종 이상의 이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얘들은 이 앞서 보여드린 그런 이제 꽃식물보다도 이제 훨씬 더 넓게 분포하면서 많은 종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얘들이 이 남극에 잘 적응되어 있는 그런 식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나게 이제 척박한 이런 데서도 살고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에요. 나와라.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요 사진은 가면 이제 이게 이제 남극 좀새풀이거든요. 잔디처럼 생긴.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잔디밭처럼 모여 있지만 이런 지역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 기지에서도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어서 가야 힘들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춥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굉장히 춥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름철에 가도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한겨울만큼의 추위가 있는 곳인데, 저도 뭐 굉장히 이렇게 껴입고 가도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추워요. 근데 그 얘들은 이제 옷도 안 입고 있잖아요. 옷도 안 입고 있고 그 추위를 그냥 맨몸으로 항상 이제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하고 그러면 얘들은 이제 뭐가 다른 거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 얘들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어떤 뭐 생리적인 특징은 무엇이고, 또 제가 그 박사학위 때 했던 이제 내용이 저는 이제 콩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 그때 주로 유전자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배운 게 있다 보니, 그리고 얘들은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유전자를 좀 특별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걸까? 라는 쪽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선정한 연구 대상이 이 남극 좀새풀이고요. 얘들은 일단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변화, 보리, 밀 이런 것들하고 같은 벽과 식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유전자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도 정도의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최고 광합성의 한 80% 정도를 유지한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추운 데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몸이 이제 적응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세포 물질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극에서 살도록 이제 최적화된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만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더더욱 번성하고 있는 그런 온난화의 하나의 지표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유전자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또 나라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계속 이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니네 연구에서 뭐 할 건데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걸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결국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얘들이 이렇게 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작물에다가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남극 좀새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벼에다가 이제 집어 넣었어요. 벼에다가 이제 유전자 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떤 뭐 추위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어떤 뭐 CBF7이라는 그런 유전자를 남극 좀새풀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벼에다 집어 넣었더니 평소에는 똑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일반 벼나 유전자를 집어 넣은 거나 똑같은데 추위가 왔을 때 또는 매우 심한 가뭄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일반 벼에 비해서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뭔가 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또 저희 연구소는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를 또 떼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니네는 왜 기후변화 연구는 안 하냐 라는 압박을 또 받다 보니 또 기후변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거는 뭐 앞서도 이원상 당장님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팩터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뭐 온도도 있고 뭐 빙하가 녹는 것도 있고 또 뭐 바람도 있고 태풍 뭐 이상기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온도 그리고 물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많이 더워졌어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더워졌는데 다 똑같이 더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펼쳐놓고 보면은 적어도 이제 20세기 후반 50년 동안에 제일 많이 더워지는 데가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를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남극 반도 끄트머리거든요. 요 남극 반도 끄트머리가 이제 여기고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세종기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세종기지는 남극 전체에서도 굉장히 이런 온난화가 제일 심하게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어떤 식물의 반응을 연구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세종기지에서 최근에 그런 이제 온도 변화를 관찰을 하시면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 10년 동안에도. 최근 10년 동안도 이제 연평균 기온인데요. 저희가 뭐 이제 요즘 뭐 1.5라는 숫자를 부르짖고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만 해도 사실 2도 이상 올라갔거든요. 세종기지 주변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이제 물인데요. 식물은 살아가려면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남극에서 식물이 얻을 수 있는 물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얼음이 녹은 물. 그런데 이제 남극은 굉장히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 비나 눈으로 공급되는 물보다는 주변에 이제 얼음이 녹아서 공급되는 물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분 공급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얼음이 녹아서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에 얼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온난화 시나리오 상에서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떤 시나리오에서든지 그 기간이 좀 길고 짧고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육상에 있는 얼음은 줄어들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예측도 그 남극에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세종기지가 있는 요 서남극 쪽이 제일 이제 극심하게 그 얼음이 감소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좀 장기적으로는 건조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뭐 변화하는 온도, 물 조건에서 그럼 식물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식물들의 개체수가 증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개체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번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번식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 그걸 이제 카운팅한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년 동안 대기 온도가 한 1.2도 증가했는데 이 남극 존세풀의 개체수는 한 26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종기지에서도 그럼 도대체 얘네가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그거를 말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옛날 데이터가 없거든요. 얼마나 있었고 개체가 몇 개나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이제 드론 이미지상에서 이제 관측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것도 한 10년,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관측을 해서 이제 세종기지 주변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서서는 이제 개체 수를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한 개체가 얼마나 커지느냐, 그것도 또 하나의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이제 제가 그 재작년에 이제 신문기사에 났던 건데요. 최근에 세종기지를 가보면 진짜 체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따뜻해졌다는 거. 굉장히 따뜻해졌고, 얼음도 많이 녹았고, 눈도 많이 녹았고, 또 식물도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커졌는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예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이제 개체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미지로 생체량을 프리딕션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식물의 종구성 변화. 그러니까 식물들이 보통 이 정도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만 해도 여러 종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는 좀 가뭄에 강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좀 가뭄에 취약한 애도 있고, 다양한 종이 모여서 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동남극 쪽에 이제 호주기지 주변에서 찍은 사진인데 98년, 2005년, 2018년이에요. 보시면 일단 이때는 굉장히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건조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식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면서 특히 여기 살고 있던 이 건조에 취약하지만 물이 많은 환경에서 매우 잘 사는 그런 이제 이끼 종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아마 가까운 미래에 얘들은 거의 이제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난화가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외래종 유입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래종이 들어와도 잘 정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보고가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외래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들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이제 병원균.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사가 떴던 건데,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동토가 녹으면서 동토층에 갇혀있던 탄저균이 녹아서 올라오고, 그게 이끼로 스며들고 그 이끼를 먹은 술록이 탄저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거기서 퍼져가지고 시베리아 토착민들,
이 감염이 되고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병원균의 신규 발생 가능성이 뭐 동물이나 휴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에 감염되는 병도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남극 개미자리라는 세종기지 주변에서 살고 있는 식물도 병증이 많이 늘었어요. 병증이 많이 늘었는데 그럼 그전에는 얼마나 있었냐?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이제 체감했을 때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이제 병원균이 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병원균들이 이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병증도 증가한다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결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예.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예. 뭐 여기 참석하신 뭐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저의 월급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납세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